아버지! 저기 강아지가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내버려 두어라. 저 개는 죽어야 할 운명이야. 저건 저주받은 개야. 저 개를 구하면 안 돼. 역시 저 개들이었구만. 더러운 것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지. 한 마을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악인이 되어야 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간이 감춘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름골로 들어서는 버스는 덜컹거렸어요. 좌석마다 먼지가 앉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익숙한 산들이 보였지요. 이준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6시간째였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면허증, 그리고 접힌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 처분 받은 구름동물병원 수의사였습니다. 준서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지만 버릴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니까요. 버스가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구름골이요? 내리실 분? 예, 감사합니다. 준서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서울보다 공기가 맑았고 하늘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늘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마을 어귀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2명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요? 글쎄, 낯설긴 한데. 노인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구름골은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어요. 마을회관은 새로 단장했고 버스 정류장도 예전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좁았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준서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은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대문 옆 간판에는 이철수 동물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준서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당은 생각보다 더 황폐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화분 몇 개가 쓰러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준서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는 기침을 참으며 방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과 낡은 청진기, 그리고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준서가 서 있었어요. 준서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서는 책상에 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이철수는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아픈 동물이 생기면 늘 그를 찾았어요. 준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의사를 꿈꿨고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3달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준서는 서울로 돌아가 필사적으로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가 일어났어요. 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걸까요? 준서는 한 반려견을 오진했습니다. 그 개는 VIP 고객의 반려견이었어요. 14살 된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준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은 장폐색이었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준서는 그걸 놓쳤습니다. 이틀 후 그 개는 죽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였고 준서는 돌팔이 수의사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결국 면허 정지 석 달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약혼녀 민지가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해요, 준서 씨.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민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떠난 후 준서는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죽은 개가 꿈에 나타났어요. 준서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서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돌볼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준서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도 남길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준서는 구름골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명절에도 거의 내려오지 못했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아니,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집을 대충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준서는 마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계곡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가까워졌고 공기가 더 시원해졌어요. 준서는 계곡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은 맑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어요. 준서는 그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강 건너편 풀밭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비숑 프리제였어요. 손뭉치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개였습니다. 그 개 옆에는 더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어미와 새끼였습니다. 어미개는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넘어지면 어미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갔고 강아지는 다시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준서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것들 또 나왔네. 준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낚싯대를 든 중년 남자가 계곡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개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건 돌쇠 영감네 봄이랑 새봄이야. 저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남자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준서는 다시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새봄. 준서는 속으로 이름을 되뇌었어요.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작고 짧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준서는 그 개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서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새봄의 귀 뒤쪽에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발진처럼 보였어요. 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수의사의 본능이 움직였어요. 피부병일까? 아니면 알레르기?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면허 정지 상태였고 무엇보다 또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서는 다시 앉았어요. 어미개가 강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 몇 명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준서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준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이철수 선생 아들이래. 그래. 그런데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 의료사고 냈다잖아. 신문에도 났어. 준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익숙해져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민지, 그리고 죽은 개.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준서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계곡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하얀 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미개였습니다. 그 개는 가만히 서서 준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개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미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준서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강아지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방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구름골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준서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결국 물 한 컵으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준서는 마을 어귀 슈퍼로 향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걸어가는 길에 마을 사람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준서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괜찮은 척 걸음을 옮겼지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어머, 손님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수 선생님 아들 이준서입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준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요. 철수 선생님 아들. 서울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내려왔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라면 몇 개와 계란, 우유를 담았습니다. 많이 사지 않았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회관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평일 아침인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준서는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준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젊은 사람, 거기 잠깐. 준서는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이철수 선생 아들이지? 네, 맞습니다. 그럼 마을회관으로 가보게. 오늘 긴급 회의가 있어. 태풍 때문에. 태풍이요?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날씨는 맑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링링이라는 놈이 올라온대. 이틀 후면 여기 지나간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다 모여야 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이미 4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준서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앞쪽에는 이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뼉을 쳤어요. 자,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태풍 링링이 이틀 후 우리 마을을 지나갑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각 가정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장님, 계곡은 괜찮겠습니까? 지난번 장마 때도 물이 많이 불었는데. 그건 저희가 미리 점검하겠습니다. 위험 지역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회의가 계속되었어요. 준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지였습니다. 최민지는 회관 안을 둘러보다가 준서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이장 옆으로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이장이 민지를 소개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최민지 씨입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시고요. 우리 마을에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어서 실사를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리조트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능숙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곳 구름골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왔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전문가다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예전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서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민지였어요.
준서 씨, 민지 씨.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왜 있어요? 고향이잖아요. 돌아왔어요. 아버님 때문에? 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업무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민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준서가 물었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일 때문에. 우연이에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연이에요. 그럼 이만. 민지는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준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준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회관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민지가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태도가 당당했어요. 그 남자가 민지와 악수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최 컨설턴트, 우리 마을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충분하지요? 네, 서재현 의원님. 위치도 좋고 자연환경도 훌륭합니다. 서재현. 준서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다시 계곡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본 개들이 궁금했어요. 특히 강아지의 귀 뒤 붉은 반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개들이 보였어요. 어미개 보미와 강아지 새보미였습니다. 준서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보미가 준서를 발견하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미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준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새봄의 귀가 보였습니다. 붉은 반점은 어제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어요.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한 발진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알레르기일까요? 아니면 피부 감염일까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보미가 으르렁거리며 새봄을 데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서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미안해.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보미는 새봄을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였고 장비도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이틀 후에는 태풍이 올 거예요.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맑았지요. 저녁 무렵 준서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와 통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수 환자분 아들 이준서입니다. 아버지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재활치료 중이세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멀리 마을 끝자락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1시간 후 준서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서. 아, 준서야. 잘 지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뇌졸중 이후 말이 어눌해졌어요. 준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집에 잘 도착했어요. 집이 많이 낡았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조금씩 고칠게요. 미안하다. 준서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준서는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곧 뵈러 갈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몸 챙겨라. 전화를 끊은 후 준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병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태풍이 오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계곡물이 불어났고 나무들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폭포였어요. 물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흰 점이 보였어요. 새봄이었습니다. 안 돼.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또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준서는 창가에 앉아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태풍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준서는 창문을 닫고 집 안을 점검했어요. 빗물이 새지 않도록 틈새를 막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곧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서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은 빗줄기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보미와 새봄은 괜찮을까? 준서는 문득 그들이 걱정되었어요. 이런 날씨에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까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문이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셌어요. 준서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금방 흠뻑 젖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계곡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은 이미 질퍽거렸어요. 신발이 지늘게 빠졌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숨을 멈췄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계곡이 거대한 폭포로 변해 있었어요. 물이 회색빛으로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보미와 새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개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필사적으로 짖는 소리였어요. 준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었습니다. 폭포 위쪽 강둑에 보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울부짖었어요. 준서는 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미, 무슨 일이야? 보미는 준서를 보더니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준서는 보미의 시선을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심장이 멎었어요. 폭포 아래 소에 작은 흰 점이 보였습니다. 물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리는 무언가였어요. 준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새봄이었습니다. 새봄아. 준서는 소리쳤어요. 새봄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물결에 휩쓸려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폭포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가파른 비탈이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준서는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새봄아. 내가 간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민지였습니다. 준서 씨, 뭐 하는 거예요? 민지 씨, 왜 여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뭐 하려는 거냐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녀의 손이 준서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기 강아지가 빠졌어요. 구해야 해요. 미쳤어요?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요? 당신도 죽어요. 하지만은 무슨, 개 한 마리 때문에 당신까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아버님 병원비는 누가 내요? 민지의 말에 준서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새봄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준서는 민지의 손을 뿌리쳤어요. 놔주세요. 준서 씨. 준서가 다시 비탈을 내려가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멈춰.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 마을 끝자락에서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노인은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새봄이 점점 더 약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버려둬라. 노인의 말에 준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버려두라고 했다. 저게는 죽어야 할 운명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낮았어요. 그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저건 저주받은 개야. 저 개를 구하면 안 돼. 저주받은 개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준서는 노인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소식이 퍼진 거예요. 부녀회장 오순자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폭포 아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게 돌쇠 영감네게 아니가? 돌쇠 영감. 준서는 허리 굽은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맞소. 저주받은 개 새끼들이지. 오순자가 침을 뱉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저 개들이었구만. 더러운 것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지. 준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주받았다느니, 더럽다느니.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장 김태수였어요. 이 선생 아드님 진정하시오. 우리가 왜 이러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모르긴 뭘 몰라요. 강아지 하나 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개들은 우리 마을에 병을 가져온 놈들이요. 김태수의 말에 준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병이라고요? 무슨 병 말입니까? 5년 전 일이요. 이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았소. 피부병이며 배탈이며. 원인을 찾다 보니 저 돌쇠 영감네개 때문이었소. 그게 사실입니까? 준서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폭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 개를 보건소에 신고해서 처분했소. 그런데 저 개들은 그때 개의 새끼들이란 말이오. 또 병을 옮길지 모르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소.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5년 전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지금 저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당신은 서울 사람이니 모를 거요. 우리 마을 일을 당신이 뭘 안다고. 오순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준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돌팔이 주제에 의료사고나 낸 사람이 여기서 뭘. 준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들은 준서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준서는 민지를 돌아보았어요. 민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목이 쉰 거예요. 폭포 아래에서 새봄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서는 다시 비탈을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위험하오. 비켜주세요. 당신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소? 우리 마을에서 사고 나면 곤란하단 말이오. 준서는 이장을 밀쳤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준서를 붙잡았습니다. 준서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요. 나달라고요. 진정하시오.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에서 물보라가 크게 일었습니다. 준서는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새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준서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미만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을 찢는 듯 했어요. 준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람들이 놓아줬지만 준서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는 땅에 주저앉아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놓쳤어. 서울에서 죽은 골든 리트리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새봄까지. 준서는 두 번째로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의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이요. 오순자가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쯧쯧, 역시 저주받은 개들이야. 민지도 떠났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준서와 보미, 그리고 노인 박만석이었어요. 보미는 이제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폭포 아래를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박만석 노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폭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준서는 홀로 남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를 둘러쌌어요. 준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만이 가득했지요. 미안해. 세봄아. 준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서는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는 잠들지 못했어요. 보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봄의 작은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이 마을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걸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속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준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새봄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박만석 노인을 찾아가야 했어요. 왜 저주받은 개라고 했는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준서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은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길에 널려 있었고 간판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으로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준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만석의 집은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준서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박만석 어르신, 저 이준서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준서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준서는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갔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어르신? 준서가 현관 앞까지 갔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박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준서입니다. 어제 계곡에서 뵌. 알고 있다. 무슨 일이냐?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박만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주름져 보였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고 입가에는 쓴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빛이 들어왔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방바닥에 앉았어요. 준서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준서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왜 그러셨습니까? 왜 새봄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계속 물었어요. 저주받은 개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박만석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뭐 하겠나? 알고 싶습니다. 어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박만석은 준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한테 들어보게.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이장님께요? 그래. 가보게. 박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박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집을 나왔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네. 준서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박만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준서는 이장 김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장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었어요. 큰 기와집이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준서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곧 이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선생 아드님 무슨 일이요? 이장님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바쁜데. 뭔데요? 5년 전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만석 어르신 내게 이야기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준서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차를 한 잔 내왔어요. 준서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왜 그걸 알고 싶은 거요? 어제 일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들 저렇게 그 개들을 미워하는 건지. 김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여름이었소. 이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렸고 배탈도 났지. 원인을 몰라서 다들 불안해했소. 그래서요?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왔소. 그런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 말했지. 박만석 영감네개가 의심스럽다고. 준서는 숨을 죽였어요.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해피였소. 큰 비숑이었지. 만석이 영감이 무척 아끼던 개였어요. 그런데 그 개가 병균을 옮긴다는 소문이 퍼졌소. 증거가 있었습니까?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었소.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누군가를 탓해야 했던 거요. 그래서 해피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태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소. 하지만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했으니까. 그럼 진짜 원인은 뭐였습니까?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서는 다그쳤습니다. 이장님 대답해 주세요. 진짜 원인은 뭐였습니까? 김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서재현 의원네 양돈장이었소.
양돈장요? 그래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곡에 흘려보냈던 거요. 그게 마을 상수원을 오염시켰고, 그래서 병이 돈 거였소. 준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해피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피를? 서재현 의원이 권력자였소. 전직 군수였고 마을에서 영향력이 컸지.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걸 밝히면 큰 문제가 될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른 척했소. 김태수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이 영감은 저항했소. 필사적으로.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해피는 안락사당했지.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보미는? 그리고 새봄은? 해피의 가족이요. 보미는 해피가 남긴 딸이고 새봄은 손녀였지. 만석이 영감이 몰래 키워온 거요. 준서는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박만석이 왜 저주받은 개라고 했는지, 왜 구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는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광기에 휩싸일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어제 또 새봄이 귀 뒤에 붉은 반점이 있었다는 거 아시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5년 전 해피가 병들었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소. 물론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였을 거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오해할 거 아니오. 그래서 만석이 영감이 먼저 손을 쓴 거지. 손을 썼다니요? 냉정하게 굴어서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끊으려 한 거요. 그래야 보미와 새봄이 안전할 테니까. 준서는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박만석은 사랑하는 개들을 지키기 위해 악인 역할을 자처한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새봄은 이장님, 왜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소? 이미 지나간 일인걸. 그래도 이 선생 아드님, 내 충고 하나만 들으시오. 이 일에 깊이 개입하지 마시오. 당신만 다쳐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준서는 이장의 집을 나왔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준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서재현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멈춰 섰어요. 민지가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서재현이 준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요? 아, 아는 사람이에요. 민지는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서재현은 준서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민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지나쳤어요. 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봄은 이미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겠지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박만석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준서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서는 일어나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박만석의 집 쪽이었습니다. 준서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박만석의 집 뒤편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이었어요. 누군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박만석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준서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만석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낡은 계집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만석은 낡은 계집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준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차갑고 무표정했던 노인이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처럼 울고 있었어요. 박만석은 계집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은빛 종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그 종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해피도 세봄이도. 준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어요. 창고 안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준서는 숨을 참았어요. 누구냐? 박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박만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어요. 불빛이 준서를 비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박만석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자네, 왜 여기? 죄송합니다. 불이 보여서. 그냥.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만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들어가게. 네. 집으로 들어가게. 찬바람 불어. 박만석은 손전등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준서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박만석이 차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준서였어요.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5년 전 일을. 박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군. 해피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죠?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해피는 내 가족이었네. 15년을 함께 살았지. 아침이면 날 깨우고 밤이면 내 발치에서 잤어. 농사일 나가면 따라왔고 돌아오면 반겨줬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해피를 빼앗아 갔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소문만으로. 내 해피를. 박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서는 가만히 기다렸어요. 저항했네. 필사적으로. 대문을 막았고 나무 막대기까지 들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놈들이 너무 많았고 나는 혼자였으니까. 서재현이란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양돈장 때문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지.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대신 힘없는 내 해피가 희생양이 된 거야.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봄이와 새봄은 해피가 죽기 전에 새끼를 낳았었네. 봄이 하나만 살아남았지.
난 보미를 몰래 숨겨 키웠어.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리고 보미도 나중에 새끼를 낳았고. 그게 새봄이었네. 박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봄이 귀 뒤에 붉은 반점이 생겼을 때 난 겁이 났어. 놈들이 또 그때처럼 미쳐 날뛸까봐.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네. 저주받은 개라고 말했어. 놈들 앞에서 관계를 끊으려 했던 거야. 새봄이를 지키려고. 그래. 하지만 결국 박만석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준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노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3번이나 잃었으니까요. 어르신, 자네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아니야. 박만석이 준서의 말을 끊었어요.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새봄이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뛰어들었어야 했어. 놈들이 뭐라 하든 죽든 말든 새봄이를 구했어야 했는데. 노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온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준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노인의 울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만석이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자네, 수의사라고 했지? 예. 하지만 지금은 면허 정지라는 거 알고 있네. 마을에 소문 다 났으니까. 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힘들었겠군. 실수 한 번에 모든 걸 잃다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자네 잘못이 아니야.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자네는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잖나. 하지만 전 또 새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자네 잘못이 아니고. 박만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버린 차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새봄이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준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폭포 뒤편에 작은 동굴이 있네.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곳이야.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발견한 곳이지. 물살이 세면 거기로 물건이 떠밀려 가곤 했어. 준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새봄이가 그곳에?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물살에 떠밀려 그 동굴 입구에 걸렸을 수도 있지. 그럼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서두르지 마. 지금은 밤이고 아직 물이 많아. 내일 아침에 가야 해. 하지만 시간이. 알아. 하지만 지금 가면 자네도 위험해. 내일 해가 뜨면 함께 가세. 그때까지 새봄이가 버텨주길 바랄 뿐이야. 준서는 주저앉았어요. 박만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초조했어요. 새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어도 자네가 믿었겠나?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데.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자네만 상처받을까봐. 이미 자네도 충분히 힘들었잖나.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만석은 준서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밤새 준비를 했어요. 로프를 점검하고 손전등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박만석은 낡은 지도를 꺼내 동굴 위치를 설명했어요. 여기야. 폭포 왼쪽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보통 때는 물에 잠겨 있지만 물이 빠지면 입구가 드러나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지만 사람 하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들어가 봤으니까. 준서는 지도를 외웠습니다. 박만석이 말했어요. 자네는 수의사니까 세보미를 살리는 방법도 알겠지? 네. 심폐소생술이랑 체온 회복 방법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장비가 없어서. 괜찮아. 자네 손이 있잖나. 그걸로 충분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마쳤어요.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네. 말씀하세요. 만약 세보미가 정말 죽었다면.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그냥 돌아오세. 자네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어르신, 약속해주게. 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석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럼 가볼까?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희망의 날이 될지, 절망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세보미가 살아있기를. 준서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석과 함께 계곡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준서와 박만석은 계곡을 향해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물은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포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박만석이 폭포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저 바위 뒤쪽에 동굴이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려면 위험한 비탈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준서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어요. 어르신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나도 가겠네. 너무 위험해요. 내가 이 계곡을 더 잘 알아. 함께 가는 게 안전해. 준서는 박만석을 말릴 수 없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돌들이 미끄러웠습니다. 준서가 먼저 로프를 나무에 묶었어요. 박만석이 그 로프를 잡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준서는 노인을 부축했어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 늙었어도 아직 튼튼해. 하지만 박만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는 더 조심스럽게 그를 도왔습니다. 10분쯤 걸렸을까요? 두 사람은 폭포 옆 바위에 도착했어요.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만석이 바위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틈이 보이지? 준서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바위 사이에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서는 손전등을 켜고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았습니다. 어깨가 바위에 긁혔지만 참았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틈을 지나자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동굴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지만 어른 한 명이 앉을 수는 있었어요.
준서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나뭇가지들과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준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동굴 구석에 작은 흰 덩어리가 보였어요. 새봄이었습니다. 새봄아. 준서는 재빨리 다가갔어요. 새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털은 젖어 있었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새봄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돼. 제발. 준서는 새봄의 가슴에 귀를 댔어요. 심장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서는 절망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준서. 밖에서 박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됐나?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새봄을 품에 안고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박만석이 새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새봄이,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새봄을 땅에 내려놓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준서는 서울에서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저체온증에 빠진 동물은 심장 박동이 너무 약해서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준서는 새봄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작은 가슴을 부드럽게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준서, 그만두게. 이미. 아니에요.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준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30번 압박한 후 새봄의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어르신, 새봄이 몸을 문질러 주세요. 체온을 높여야 해요. 박만석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새봄을 감쌌어요. 그리고 작은 다리와 배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새봄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서, 이제 그만. 조금만 더요. 준서의 목소리는 거의 외침이었어요. 그는 더 필사적으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3분, 4분, 5분. 준서의 팔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정말 끝이니까요. 박만석도 계속 새봄의 몸을 문질렀어요.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봄아, 제발, 돌아와. 그때였어요. 새봄의 가슴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준서는 손을 멈췄어요. 다시 귀를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똑, 똑, 아주 약하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박만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 네, 정말이에요. 준서는 다시 인공호흡을 했어요. 새봄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봄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어. 살아났어요.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만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새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준서는 재킷을 벗어 세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어요. 박만석도 자신의 재킷을 더 씌워주었습니다. 집으로 가세. 빨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비탈을 올라갔어요.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봄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15분쯤 걸려 계곡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 김태수, 부녀회장 오순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준서와 박만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세봄이야? 누군가 물었어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서재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결국 걔를 살렸군. 돌쇠 영감과 짜고 친 거였어? 비켜주세요. 이 아이를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안 돼. 그 개는 위험해. 5년 전처럼 또 병을 옮길지 몰라. 준서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세봄이가 먼저였으니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5년 전 병은 당신 양돈장 때문이었잖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양돈장이 원인이었다고? 서재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선생 아드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에요. 이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서재현 씨 양돈장 폐수가 상수원을 오염시켰다는 거. 그런데 책임을 박만석 어르신 걔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오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재현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서는 그 틈을 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박만석이 뒤따랐습니다. 준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였습니다. 그녀가 달려왔어요. 준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재현 의원님을 그렇게. 민지 씨,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민지는 말을 멈췄어요. 준서는 그녀를 지나쳐갔습니다. 박만석의 집에 도착했어요. 준서는 거실 한가운데 세봄을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어요. 불을 피워야 해요. 박만석이 재빨리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세봄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호흡도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봄이 눈을 떴어요. 작고 까만 눈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준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 세봄아. 정말 잘했어. 박만석도 무릎을 꿇고 세봄을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준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세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박만석과 개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준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세봄이 잠든 후 준서는 박만석과 마주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르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서재현은 권력이 있고 나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니까.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요? 박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 이장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김태수가 그 사람도 공범인데 왜 증언을 하겠나? 준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박만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다시 이장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록도 찾아볼게요. 5년 전 조사 자료가 남아있을 거예요. 준서. 어르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야 새봄이와 봄이가 안전할 수 있어요. 박만석은 한참을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건소로 향했어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5년 전 구름골 전염병 조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기록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수의사입니다. 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파일을 찾았어요. 5년 전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준서는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 수질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계곡 상류 지점에서 과도한 질소와 인이 검출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히 서재현의 양돈장 아래쪽이었어요. 이거예요. 준서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보건소를 나와 다시 마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이장 김태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태수는 마당에서 준서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선생 아드님, 무슨 일이요? 이장님, 이것 좀 보세요. 준서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5년 전 보건소 조사 보고서입니다. 양돈장 폐수가 원인이었다는 증거예요.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에게. 하지만 서재현 의원이 두려우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박만석 어르신은 5년 동안 억울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개가 죽었고요. 김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용기가 없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바로 잡아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알겠소.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으겠소.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준서와 김태수 그리고 박만석도 있었습니다. 서재현과 오순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김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우리 마을에 병이 돌았을 때 진짜 원인은 박만석 어르신 개가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이장,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준서가 일어나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보건소 조사 보고서예요. 진짜 원인은 서재현 씨 양돈장 폐수였습니다. 준서는 사진을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우리가 속은 거야? 서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증거 조작이야. 저 젊은이가 꾸며낸 거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나도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현 의원의 힘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박만석 어르신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동조했습니다. 김태수는 박만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통받게 해서. 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해피는 우리가 죽인 거였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해피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서재현 씨의 거짓말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오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박만석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만석이 영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제일 심하게 해피를 욕했지. 병균 옮긴다고 더럽다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오순자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만석이 형님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이 일어나 박만석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모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현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준서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서재현 씨 사과하세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박만석 어르신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요. 서재현은 준서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걸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준서는 박만석에게 돌아왔어요. 어르신, 이제 됐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난 여러분을 미워했습니다. 5년 동안 증오했어요. 내 해피를 빼앗아간 여러분을. 사람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박만석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박만석이 서재현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악은 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약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이요. 서재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만석이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를, 목소리 없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순자가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만석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준서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였습니다. 민지 씨. 민지는 준서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못했을 거야. 이렇게까지.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당신이 힘들 때 떠났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해해요. 민지 씨도 민지 씨 인생이 있으니까.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준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준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박만석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봄은 담요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그 옆에 누워 새끼를 지키고 있었어요. 박만석이 준서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준서,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5년 동안 난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만석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아이들과 함께 살 거야. 당당하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여기 남으려고요. 정말인가? 네. 아버지 병원을 다시 열고 싶어요. 작게나마요. 박만석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 마을에 수의사가 필요했거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구름골 마을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안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동물병원을 다시 열었어요. 오래된 간판을 닦아내고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새 간판을 걸었어요. 이철수 이준서 부자 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원 첫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순자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아픈 고양이를 안고 왔어요. 준서, 이 아이 좀 봐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준서는 고양이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고맙다, 준서야. 참, 진료비는 괜찮아요.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예요. 오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제대로 내야지. 그녀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준서는 받았어요. 그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오순자가 나간 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개를 데려온 사람, 닭이 아프다는 사람, 소가 다쳤다는 사람. 준서는 하나하나 정성껏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를 보낸 후 준서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만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미와 새봄이 묶여 있었어요. 어르신, 웬일이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지. 자네가 의사라며. 준서는 웃었어요. 박만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새봄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털도 다시 복실복실해졌고 눈도 맑아졌습니다. 보미는 새봄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준서는 2개를 진찰했습니다. 모두 건강했어요. 특히 세봄의 귀 뒤 붉은 반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둘 다 아주 건강해요. 자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세봄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박만석은 세봄을 쓰다듬었어요. 세봄이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준서, 자네 아버지는 어떠신가?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재활이 많이 되셨대요. 그거 참 다행이군. 이철수 선생님 오시면 내가 인사드려야겠어. 아버지도 어르신 보고 싶어 하세요. 2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준서. 네. 고맙네. 정말.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 아이들도 없었을 거야.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께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이요. 박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자네한테 배웠네. 용기를.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준서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 준서야. 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준서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환자가 몇 명 왔는지, 어떤 동물을 봤는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병원 간판에 아버지 이름도 넣었어요. 이철수 이준서 부자동물병원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아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곳이잖아요.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준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건 기쁨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퇴원하시면 집으로 모시고 올게요.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게요. 미안해. 내가. 고생이. 아니에요. 전혀 고생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아버지. 2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격했어요.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이 찾아왔어요. 그는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이철수 선생, 오랜만이요. 만석이. 형님. 2 노인은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 친구처럼요. 고맙소, 형님. 우리 아들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무슨 말씀을. 오히려 준서 덕을 봤지요. 3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구름골 가을 축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준서도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박만석은 봄이와 세봄을 데리고 왔어요. 세봄은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세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세봄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오순자가 준서에게 다가왔어요. 준서야,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와서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 사람들도 달라졌고. 오순자는 세봄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큰 걸 가르쳐 줬어.
생명의 소중함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축제가 끝나갈 무렵 준서는 계곡가로 걸어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계곡물은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달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준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지였습니다. 민지 씨.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방해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가 준서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씨, 저 서울로 돌아가요. 언제요? 내일 아침.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가요. 준서 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부럽다. 난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씨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지 씨의 행복을. 그럴까요? 그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준서 씨. 당신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배운 것들을 간직하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병원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박만석이었어요. 그는 새봄을 안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새봄이 아픈가요?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준서는 웃었어요. 박만석도 웃었습니다. 새봄이 준서에게 다가와 손을 하찼어요. 준서는 새봄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컸네, 새봄아. 새봄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새봄. 이 이름은 단순히 강아지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마을에 박만석 어르신에게 그리고 준서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박만석은 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봄이는 햇볕 아래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돌봐야 할 생명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었고 박만석 어르신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봄이와 봄이도 있었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새봄이 준서의 발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에는 신뢰가 가득했어요. 준서는 새봄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고마워, 새봄아. 내가 가르쳐줘서. 새봄이 준서의 얼굴을 하찼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고통과 슬픔을 지나 용서와 화해를 거쳐 마침내 도착한 새로운 계절이라는 것을.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구름골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준서의 마음에도, 박만석의 마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봄이라는 이름처럼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